안녕하세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사연만 듣다가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주로 시댁 문제, 남편 문제, 그런 사연들을 자주 들었는데요. 사연을 들을 때마다 왜 그런 걸로 싸울까? 서로 참고 양보하면 되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들이 현명한 거였네요. 적어도 자기 혼자 참으면서 바보처럼 살진 않았으니까요. 저는 결혼 생활 짧지도 길지도 않은 19년 차의 전업주부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연년생 두 자녀를 두고 있고요. 남편하고는 금슬이 막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크게 싸운 일 없이 지내왔어요. 그냥 싸워도 저 혼자 참는 정도였죠. 어차피 싸워봤자 한창 청소년기인 아이들한테 좋을 거 없었기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싸우기 전까지 가면 저나 남편이나 에휴, 알았다. 그만하자. 하고 남편은 항상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고 저는 그대로 방에 들어가 속 삭히면서 자라고 하면 그걸로 싸움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저녁 식사 시간 때 정말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물론 잘못인 건 알아요. 웬만하면 아이들 앞에선 조심하자 했었는데요. 제가 호구도 아니고 참다 터졌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점심때 둘째 형님한테서 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막내 아들입니다. 위로 형만 셋 있고요. 결혼 초기 때부터 시부모님은 싹싹하다고 저를 잘 챙겨주셨지만 위에 형님 셋이 은근히 저만 따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주 받긴 했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네가 예민한 거다. 우리 형수들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고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괴롭힐 만큼 한가한 사람들 아니다. 라고 했었죠. 네, 아주버님들은 모두 의사, 교수, 이런 전문직이긴 해요. 뭐 아무튼 그건 그거고 어제 나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둘째 형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서, 잘 지냈어? 그럼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그럼, 나야 뭐 똑같지. 아유, 요새 근데 우리 민서 때문에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 있지? 그래서 그런데, 이번 설에도 가족 행사, 동서가 좀 도와줘야겠는데? 네. 지난 추석에도 준비 제가 다 했던 걸로 아는데요. 올해는 둘째 형님이 꼭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작년에 저랑 순서 바꾸신 거 아니었어요? 아유, 동서,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더 없는 거지. 안 그래? 동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제일 한가하잖아. 민서가 워낙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다 보니까 그거 뒤치다꺼리 한다고 요새 너무 바쁘네. 알잖아. 우리 민서 이번에 특목고 진학 예정인 거. 네, 그건 축하드려요. 그런데 아직 입학 예정이기도 하고, 입학하려면 몇 달이나 남았는데, 그게 설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랑 가족 모임 멤버들 마음에 안 든다고 저희 남편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아유, 참 너무 그러지 마. 우리 민서보다 솔직히 동서 애들이 뒤떨어진다고 요새 너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뭐 아니면은 내가 도련님한테 직접 전화해보지 뭐. 아니, 형님! 뭐 이런 식의 통화였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설인데 벌써부터 형님들 세 분 다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동서는 아직 애들이 어리기도 하고 학군 뭐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대충 집 근처 공립 초중고 보내고 동네 학원 보내니까 잘난 애들 줘서 피곤한 우리 마음 이해 못할 거라면서 사실 애들 둘 다 공부 잘하는 편은 아니지 않냐며 학원 보내서 뭐 하냐고 저희 아이들까지 무시하더라고요. 예전부터 형님들 치맛바람은 유명하긴 했습니다.
조카들 돌도 지나기 전부터 무슨 영어 유치원이니 어쩌니 하면서 사립 유치원 보내고 아주 대단들 하신 학교에 입학시켜서 여태까지 한 달에 사교육비로 몇백씩 깨진다고 난리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 덕분에 제일 큰 형님네 조카 명문 고등학교 입학, 둘째 형님네 명문 중학교 입학, 막내 형님네 명문 초등학교 입학. 그때마다 제 남편한테 쥐꼬리만큼 보내고 만 돈으로 모든 준비 제가 다 해야 했고, 그마저도 명절 당일 때 점심때 와서는 음식만 잔뜩 싸가는 주제에 뭐가 마음에 안 드네, 너무 짜네, 이런 걸 애들한테 어떻게 먹이냐고, 자기들 먹은 것도 설거지는커녕 깎아놓은 과일까지 야무지게 먹고 도망치듯 돌아갔었죠. 작년에도 둘째 형님이 추석 가족 행사 도맡아서 하기로 해놓고 추석 바로 직전에 또 조카 타령하면서 내년 설엔 꼭 자기가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바꿔달라고 10분마다 전화하는 통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바꿔줬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는 아니고 형님들이랑 돌아가면서 분담하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만 도맡아서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형수가 저렇게 사정사정 하시는데 좀 네가 도와줘 라며 거들기도 했고요. 애들 앞에서 싸우는 것도 그렇고 그냥 나 혼자 참고 말지 하면서 묵묵히 가족 행사 다 치렀더니 이번 설엔 아예 형님 세 분 다 못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만 그렇게 해놓고 점심때 와서 얼굴만 비치고 쏠랑 가겠지만요. 이번엔 형님 두 분이 분담해서 음식이랑 차례 준비 이것저것 해서 설쇠는 제일 큰 가족 행사인데 또 저한테 미루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작년 추석이랑 설, 재작년 추석이랑 설, 벌써 2년째 시댁에서 허리도 못 펴고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음식 싸주고 뒤치다꺼리 하느라 저희 친정 부모님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안부 전화한 게 땡이네요. 그마저도 남편 눈치 보느라 자기 가족들 욕먹이지 말라고 빨리 끊으라고 해서 남편 몰래 지난달에 엄마 아버지 잠깐 보고 온 게 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설에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준비해야 하니 장 보고 이것저것 하려면 나 혼자는 무리니까 남편 보고 같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형님이 이번에 도맡아서 차례 준비하셔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신대. 이번 설엔 또 나 혼자 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애들 챙기기도 벅차. 당신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뭘 도와줘? 네가 운전면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장 봐. 카드 줄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매년 안 챙긴 것도 아니고 그 무거운 음식도 들고 어떻게 왔다 갔다 혼자 해. 작년에도 나 혼자 준비하느라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 나는 노냐? 집에서 편하게 내 돈으로 사는 주제에 남들 다 하는 걸로 유세 좀 떨지 마라. 남들은 전업주부 한다면 집에서 팔첩반상에 시부모 봉양에 애들 뒤치다꺼리까지 남편 신경 안 쓰게 알아서 착착 다 한다던데 도대체 너는 뭐만 하면 불평 불만 머리 아파 죽겠다 진짜로. 그리고 이번 설 당일날 나 회식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 혼자 좀 가라. 운전하는 것도 지친다. 아니 무슨 회식이 설 당일날 해? 그리고 막말로 우리 조상님도 아니고 당신 조상들 아니야? 운전하는 것도 지치다니. 2시간 운전하는 것도 힘들다고 30분 운전하면 나보고 바꿔달라고 해서 올 때 갈 때 결국 내가 거의 다 했잖아. 야, 내가 회식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장보기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잖아. 뭘 그리 징징대? 뭐? 아, 됐어, 알았어. 나 혼자 노예처럼 가서 다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회식 가. 여태 그랬듯 나 혼자 다 할 테니까. 됐어.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아주 꽉 막혀가지고. 아휴. 진짜 무슨 여자가
사근사근하고 나긋나긋한 맛이 없어?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A씨 하면서 숟가락을 집어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애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다음 주 어머님 생신인데 알긴 알아?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알아서 하라고! 뭘 일일이 다 물어보는 거야? 내가 하라면 할 거냐? 뭐 이런 식이었죠. 저희 남편은 묵묵하고 목석 같고 뭐 좋게 말하면 남자답게 무뚝뚝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주변 사람 하나 못 챙기는 예의 없는 놈이었죠. 여태 시부모님 생신까지 남편은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습니다. 다 제가 준비하고 저 혼자 올해는 어디서 모실까?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하면서 고군분투했어요. 당연히 제 남편이 안 챙기니 아주버님들이나 형님들 꼴은 안 봐도 비디오죠. 전부 첫째가 못하니 둘째가 해라. 셋째가 해라. 서로 미루기만 하고 언젠가부터 설, 추석에 집안 행사까지 일일이 죄다 저한테 밀어놓고 그럼 저는 장소 잡고 예약하고 백화점 가서 시부모님들 취향에 맞게 하나하나 준비해놓은 선물들 보고 정작 아주버님들도 재수씨 늘 고생한다고 가만히 계시는데 형님들 셋이 아주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시켜서 그런 거다. 내가 시부모님을 몇 년 모셔봤는데 그깟 취향하냐 모르겠냐면서 다 자기들이 준비한 거라고 제 공만 쏙 빼가고 그래놓고 저 몰래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번 회식장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 음식은 그게 뭐냐. 선물도 너무 싸구려다. 동서는 도대체 시대 갈기를 뭘로 하는 거냐? 도련님 집안 자체를 동서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라고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하도 이야기해서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일일이 전한 남편도 지금 생각해보니 답이 없지만요. 제 남편이요? 자기 부모도 안 챙기는데 제 부모도 당연히 안 챙겨주겠죠? 결혼 전에는 잘하겠다고 싹싹하게 자주 찾아뵙고 저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하더니 결혼하고는 잘 다니고 있던 회사 집어치우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자기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라고 하더니 애 둘 낳고 크면서부터는 점점 복직하려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무슨 일 그만둔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뚝딱 다시 취직하라고 저보고 집에서 돈만 쓰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며 꼭 아무것도 안 하는 기생충 취급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최근엔 하나하나 제가 한 행동들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더니 식탁 위에 차려놓은 음식들 보면서 숙주볶음. 이 숙주는 어디서 얼마 주고 샀냐고. 그렇게 돈을 헤프게 써서 되겠냐고. 그리고 세제는 도대체 어디서 산 거길래 냄새가 이렇게 머리 아프냐고. 갖가지 이상한 잔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매달 생활비 하라고 주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하다 안 돼서 뭐라 그러면 무슨 월급이 줄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고 앞으로 통장은 자기가 관리할 거라며 벌써 몇 년째 안 보여준 지 오래입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만큼은 생활하는데 모자람 없이 하려고 저한테 들어가는 돈 다 줄이고 제 보험도 다 해지시켰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주는 생활비 쥐어짜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일자리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벗어놓은 양복 드라이 맡기려고 주머니를 정리하고 있는데 웬 잔뜩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오더라고요. 2023년 1월 5일 오후 4시 20분 강남 백화점 샤넬 부티크 클래식스몰 금액 1237만원 라고 적힌 영수증이었죠. 결혼하고 19년 동안 명품 하나 모르고 살았다고는 하지만 저도 보는 눈이 있고 사람이고 동창회 때 친구들이 메고 온 걸 어깨 넘어 봐온 저로서는 이게 어떤 건지 왜 모를까요? 네, 가방 하나에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가방 영수증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선물 준비로 몇 번 가본 적이 다인, 제 거 사러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그 백화점의 영수증이었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명품 가방은커녕 꽃 한 송이,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보고 그냥 내 남편은 무뚝뚝해서 그런 거다. 마음속으로는 축하한다고, 누구보다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며 계속 넘어왔습니다만 저는커녕 제 주변 저희 엄마, 아버지, 시부모님한테까지도 이렇게 비싼 걸 사준 적이 없던 제 남편이 최근 월급도 줄였다며 생활비까지 제대로 안 보내주던 남편이 이런 고가의 가방을 산 걸 보니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것도 쉬는 날도 아닌 평일, 한참 일하는 날, 일하는 시간. 그것도 모자라 저랑 설 가족 행사 때문에 싸웠던 그날 낮에 산 거였죠. 그래도 이번 시어머님 생일날 아들 노릇하려고, 효도하려고 산 거다라고 생각하며 저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못 본 척 하면서 그 영수증은 제 주머니에 넣어뒀죠. 저는 이번에 시어머니 선물 산 거겠지 하며 간단하게 화환이랑 식당 예약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 생신이 찾아왔습니다. 우연찮게도 식당을 예약한 곳은 남편이 가방을 샀던 그 백화점에 있는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뭐 역시나 오늘도 바빠서 못 온다고 저한테 다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한 첫째 형님이랑 셋째 형님이 뒤늦게 오셨긴 한데요. 뻔뻔하게도 애들까지 우르르 다 데리고 와서 정신없는 와중에 동서가 잡은 장소긴 하지만 자기들이 다 알아보고 시킨 거다. 저희만 마시죠 어머님? 하면서 되지도 않는 아양 떨더니 허겁지겁 음식만 먹고서 애들 학원 보내야 한다는 핑계 대며 애들 때문에 요새 저희 너무 바쁘다고. 그래도 동서가 전업주부라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 시어머니 아버지 선물은 나중에 남편 통에 돈 보내줄 테니까 일단 동서 카드로 선물 대충 몇 개 사드리고 알아서 집에 가라고 하면서 쌩하고 가버렸고요. 본인들도 전업주부면서 무슨. 그 와중에 제 남편이란 작자는 아침부터 연락도 안 되고 장소까지 문자로 갈려줬는데 결국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오지 않은 채로 셋이서 어영부영 식사가 끝나고 후식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시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결면쩍게 웃으시며 음식이 입맛에 맞는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며 어떻게 이런 데를 잘 찾았냐고, 우리 며느 아기가 늘 고생이 많다며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런 따뜻한 대접을 받아본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주책맞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선물은 됐으니 고생한 우리 며느리 집에 가서 시어미가 과일이라도 대접해줘야겠다며 일단 집으로 가자고 하시길래 어떻게 제가 그러냐며 선물이라도 사드린다고 억지로 제가 1층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본 그 영수증의 가방이 그렇게 비싼 가방은 무슨 금태를 둘렀기에 그런 가격일까? 그런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그 매장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나 봐요. 그걸 본 저희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갑자기 그 매장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읽으셨을까요? 평소에 무뚝뚝한 우리 아들, 철딱서니 없는 형님들, 뒤치다거리 전부 하느라 네가 고생이 많다. 시어미가 네 고생을 절대 모르는 게 아니야. 오늘은 내 생일이기도 하지만 아들보다 나은 우리 며느리가 고생한 날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 사줄 테니까 들어가 보자며 제 손을 끌고 말릴 틈도 없이 들어가셨어요. 평생 발 디뎌 본 적도 없는 호화로운 매장 내부에 압도당한 저는 구석에 처박혀서 제일 작은 것들만 구경하면서 우물쭈물하다 직원에게 살짝 가격 물어보니 그 작은 것이 어찌 그리 비싼지 무슨 제 3달치 생활비보다 비싸더라고요. 우왕좌왕하는 와중 어머님은 직원에게 제일 비싼 거 보여달라고
우리 며느리 사줄 거라고 꺼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어안이 벙벙해져서 안 된다고, 그렇게 비싼 건 저 못 받는다며 옥신각신 하는 와중 입구에서 한 여자가 이것저것 골라가며 같이 온 남자에게 애교 넘치는 코맹맹이 목소리로 자기 예전에 사준 걸 왜 또 사왔어? 본인이 사준 것도 잊어버린 거야? 아잉, 날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다른 걸로 바꿔가야겠네. 똑같은 거 두 개는 필요 없잖아요? 하며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물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들어보더니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2,000만 원어치를 고르고는 옆에 있는 남자한테 당당하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그 가격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우리 자기가 사달라고 하는데 사줘야지. 나 작년에 연말 보너스 알지? 두둑하게 받았잖아. 그 대신 오늘 밤 알고 있지? 하면서 카드를 들고 저희 쪽으로 오는데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긴 했지만 자세히 보니 둘째 형님이셨고요. 그 순간 무뚝뚝하기 그지였던 제 남편이 허구한 날 입만 열면 수술 잡혀서 못 온다, 원장 모임이 있다 하면서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우리 형 때문에 신혼 때부터 둘째 형수가 고생이 많다. 아직 젊고 예쁜데 독수공방 신세가 처량하다면서 불쌍하다고, 형수가 아깝다고, 저 빼고 따로 만나 둘이 식사도 자주 하고 우리 애들도 안 사주는 비싼 음식들을 민서까지 껴가지고 사주지를 않나. 민서 입학할 때마다 지가 무슨 아빠인 것 마냥 비싼 입학 선물까지 사다 바치고 참다 제가 무슨 조카를 그렇게까지 챙기냐고. 남편이 의사인데 돈 없겠냐고. 자기 알아서 하겠지라며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저를 오히려 조카랑 둘째 형님을 질투하는 정신 나간 여자로 몰아가곤 했죠. 그렇던 남편의 말들과 가족 모임 때마다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둘째 형님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팔짱을 끼고 깔깔거리는 그 둘을 보자마자 모멸감에 온몸이 벌벌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갑자기 풀썩 넘어진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며 뛰어와서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그런 소동에도 남편과 둘째 형님은 자기들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듯 서로 스킨십하며 저희를 못 본 채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1m쯤 왔을 때일까요? 저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들리는 상태로 그 둘만 바라보며 멍청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얼굴을 들어보니 그제서야 둘째 형님은 저와 시아버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선글라스 너머로 당황한 얼굴이 다 보일 만큼 사색이 되어 남편과 끼고 있던 팔짱을 바로 빼고 어머님, 세상에 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고, 그 순간 제 남편은 철썩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옆에 넘어져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남편에게 욕설을 퍼붓고 계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둘째 형님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네가 진짜 정신이 나간 거냐? 지금 누구랑 같이 팔짱 끼고 있던 거냐? 민서 애미 아니냐? 네 애미 생일을 아들이 너는 뭘 하고 자빠져 있다가 이 마누라 혼자 챙기고 있는 거고, 이런 미친놈이. 엄마,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 생일 선물 사러 온 거야. 어어, 그래, 생일 선물. 알잖아. 우리 마누라, 그, 미적 감각 더럽게 없고 촌스러워가지고, 그, 선물 볼 줄 모르는 거. 이때까지 엄마한테 사줬던 선물, 다 마음에 안 들었지? 그거, 우리 다 마누라가 다 골라서 그런 거야. 그, 둘째 형수가 이태리 유학까지 갔다 와서 안목이 대단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잠깐 만난 거야. 나 우리 엄마 생신 내일인 줄 알았네? 하하하. 야, 이 미친 여편네야. 우리 엄마 생신이 오늘인 걸 미리 말 안 해줘서 나한테 이 창피를 줘? 하면서 오히려 저를 탓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번엔 시아버지까지 얼굴이 시뻘개져 가며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남편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경찰이 오고 가며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그날 저녁 시댁의 모든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표정으로 소파에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앉아 계셨고요. 남편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 마누라가 못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 마누라가 돌부처 같아서 그런 거야. 여자는 그러면 안 돼. 중얼거리면서 제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바로 첫째 아주버님과 셋째 아주버님이 들어오셨고, 그 뒤를 따라 죄 지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불편하게 형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몇 분 후 현관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며 맨 마지막으로 둘째 형님이 머리채를 잡아 쥐어 뜯긴 건지 머리고 화장이고 엉망진창 산발이 되어 아프다고 울먹거리면서 둘째 아주버님께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몇십 분이나 정적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둘째 아주버님께서 둘째 형님을 제 남편 쪽으로 밀쳐서 넘어뜨린 다음 남편 얼굴에 휴대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둘은 휴대폰을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손을 벌벌 떨며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핸드폰의 문자 내역을 삭제하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기야, 오늘 남편 꼰대 원장들 모임 나갔는데 우리 집 올래? 나 오늘 너무 외로워. 민서도 학교에서 캠프 갔고 자기도 목석 같은 마누라 때문에 밤이 외롭지? 내가 다 채워줄게. 오늘 시간 돼? 이게 지금 애새끼 있는 여편네 입에서 나올 말이냐? 어? 이 미친 여편네 말하는 거 봐라. 야, 현석이 너는 더 정신 빠진 새끼였네? 뭐? 유혹하는 우리 자기 너무 예쁘네? 오늘 밤만은 민서 엄마 소라 아빠가 아니라 한 남자와 여자가 돼서 같이 뒤엉켜 있자? 여편네 꼴 보기 싫어서 나 월급도 안 주고 있잖아? 우리 자기한테 가방 사줄 돈도 모자라요? 감히 지 형이랑 남편을 기만해? 이런 미친 새끼들이! 하면서 갑자기 남편을 발로 차며 옆에 있던 도자기까지 다 집어 던지고 부서지면서 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남편이랑 둘째 형님 아주 오래전부터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쩐지 뭐만 하면 둘째 형님 타랑하면서 챙겨주니 많이 하고 지 마누라랑 애들은 뒷전에다가 최근 들어 잦은 회식과 접대, 해외 출장, 이 모든 것들이 둘째 형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 남편의 거짓말이었죠. 제가 둔해서인지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간간히 풍겨오는 향수 냄새, 어느 순간부터 비밀번호로 걸려있던 핸드폰들. 사실 이상함을 예전부터 느꼈지만 애써 우리 소라 아빠가 그럴 리가 없어. 내 남편은 무뚝뚝한 거지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 하며 저를 속여왔죠. 사실 오늘 백화점에서 일이 있기 전부터 둘째 시아주버님은 이미 이상함을 느끼고 벌써 몇 달 동안 전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흥신소에 의뢰해
철두철미하게 지워버린 문자 내역부터 자동차 블랙박스 내역, 모텔 CCTV까지 전부 사진으로 인쇄한 뒤 그 자리에서 봉투에서 꺼내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떠는 남편과 둘째 형님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시시덕거리며 모텔로 들어가는 둘의 모습, 둘째 시아주버님의 집에서 키스하는 둘의 모습 등 말도 안 되는 사진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그걸 보자마자 모든 가족들은 일동경악. 시아버님은 옆으로 넘어가셨고 시어머님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둘에게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런 금수만도 못한 것들, 니들은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혼해라. 각자 이혼하고 고소해서 니들 다 깜빵 보내버릴 거다. 특히 현석이 너! 니놈 새끼는 절대 용서 못한다. 용서 못해! 어떻게 19년 동안 묵묵히 뒷바라지한 네 마누라를 그런 취급할 수 있냐? 너는 유산이고 뭐고 없다. 오늘부터 너는 남이니 절대로 이 집에 발 들일 생각 하지도 마라. 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오늘부로 네 마누라 명의로 다 돌릴 거니 그런 줄 알고 지금 당장 김 변호사 부를 거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라. 그리고 소라 애미야,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진 잘 모르겠다만 네가 이혼을 하던 안 하던 너는 19년 전부터 내 딸이나 다름없다. 현석이 앞으로 물려주기로 했던 뒷산이랑 아파트, 나머지 현금 다 너한테 보내겠다. 이혼하겠다고 하면 현석이 너랑 평생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애들 영유권은 전적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네가 애들 못 키우겠다고 하면 내 호적으로 넣어서 내가 키울 거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자식 한 수 못한 다 이 어미 탓이니 너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남편은 노발대발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는지 시어머니 앞에서 저랑은 이혼 못한다고, 이혼하면 자기 지금 당장 죽을 거라고 소리치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오니 마치 제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며 담담해졌습니다. 옆에서 소리 지르면서 난리치고 있는 제 남편이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 짐승같이 여겨졌고, 그 순간 저는 제 입에서 이혼 하겠습니다. 애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게 해주세요. 알겠다. 나머지 처리는 이애미가 도맡아 하게 해다오. 그게 너에 대한 속죄다. 미안하다. 나중에 연락 다시 할 테니 당분간 애들 데리고 별장에 가 있어다오. 다 끝나면 연락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며칠이 흘렀고 저랑 아이들은 시댁 별장에서 지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혀 신경 쓰지 않게끔 시어머님은 신속하게 모든 이혼 절차를 준비해 주셨고, 남편에게 물려주기로 했던 뒷산,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시내 건물에 관한 양도, 증여 계약서들, 살고 있던 아파트 명의까지 전부 저로 바꿔서 보내주셨고, 아이들 양육권자까지 저로 변경해놔 주셨습니다. 저희 호적을 보니 제 남편과 저희 아이들의 이름이 아닌 저와 아이들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19년 동안 결혼 생활하며 울고 웃었던 날들, 마지막으로 본 악마 같았던 제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 둘째 형님의 뻔뻔한 얼굴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마치 한 영화의 막이 내린 것처럼 한 줄기 눈물이 흐르며 담담해지고 차분해졌습니다. 제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지킬 건 앞으로 저밖에 없구나 하면서요. 그리고 오늘 저는 아이들과 다시 저희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놀랍게도 기존에 있던 물건들이 다 없어지고 제가 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식기부터 시작해 비싸서 바꾸지 못했던 가구,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사지 못했던 찻잔, 인테리어 용품까지 모든 것이 다 제 취향으로 맞게 바뀌어서 인테리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게 허리가 아파서 바꾸자고 했지만 남편이 돈 아깝다고 안 된다고 바꿔주지 않았던 침대까지 제일 비싼 걸로 바뀌어 있었고요. 그 침대 위에는 웬 편지 한 장과 검정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시어머님이 보낸 것이었죠. 아가, 너를 만나서 이 시애미는 정말로 즐거웠고 행복했다. 앞으로 네가 어떤 인생을 살던 잘 됐으면 좋겠다. 염치 없지만 마지막 선물이니 받아주려무나. 네가 힘들고 지칠 땐 언제든 시애미와 시애비를 부모라 생각하며 연락해 주려무나. 언제든 힘이 되고 도와주겠다. 라고 적힌 편지 한 통.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검정 박스를 열어보니 그때 백화점에서 본 비싼 가방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제 아이들과 저의 인생은 제가 지키겠다고. 한 점 부끄럼 없이 더 단단하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친정아버지가 소개해주신 가구점에서 일하고 있고요. 시어머님과는 종종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전 남편 소식으로는 그날 호적에서 파이고 직장에서도 불륜 소문이 쫙 퍼져 해고당하고 시아버님의 거래처였던 작은 회사에서 다시 밑바닥부터 일하고 있고 둘째 형님은 이혼 후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받고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아직도 전화 끊으실 때마다 저보고 행복해지라고 하십니다. 저 행복해지겠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겁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